자, 우리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의 부패가 가계부채 폭탄을 만들고 있고 부동산 이 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은 동전의 앞뒷면이죠. 이게 경착륙되느냐 아니면 일본처럼 초금융완화의 함정에 빠지느냐 아니면 둘 다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 집단이 만들어낸 겁니다. 엘리트 집단들이요. 자, 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는요, 부동산 카르텔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모피아들이죠. 국토부, 그다음에 재벌건설자본, 언론, 최소한 이들이 그러니까는 이해관계가 똘똘똘 뭉쳐 있잖아요. 언론은 그러니까 이 건설 광고, 분양 광고 가지고들 먹고 살고 앉아 있고, 예? 건설 부분이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부패한,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사업도 안 하고 많이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시중에 많이 이렇게 되는 것도, 이런 오명을 쓰는 것도, 예? 이렇게 먹이 사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이 사슬이 많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금융도 관련돼 있죠. 금융도, 물론요. 제가 하나 금융을 뺐네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투기 수요,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거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뭐였었어요?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자들은 되게 다주택자니까 다주택자를 초점을 맞췄죠. 다주택을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다주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종부세, 양도세 인상을 추진한다고 그랬죠. 국토부가 2017년 8월 달에 딱 그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했습니까요? 김동연이 당시에 부통령이었었죠. 세금은 기재부 업무예요. 세금은요. 김동연이 뭡니까? 단칼에 거부하죠. 뭐라고 했습니까요? 예? 뭐라고 합니까요? 그럴 계획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리죠. 김동연이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김동연이 단칼에 자르고 나와서 지금 뭐 합니까?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앉아있어요.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이 뭡니까요? 무주택자에 대해서 초장기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김동연과 홍남기가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안 줘요. 도시주택 기금 예산을 한번 봐보세요. 안 줘요. 2019년도까지요. 안 줍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넘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을 2017년 말에 발표를 하죠. 12월 달에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등록 활성화.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그걸 받아가지고 한 달 뒤인 2018년 1월 달에 임대사업자들한테 투기적으로 지정되게 되면은 대출 규제를 받는데 임대사업자들은 그것도 규제 안 받게 해주죠. 모피아들이 기재부하고 금융위가 손잡고 2017년 18년 초에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와해시켜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을 보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되게 쇼를 한 게 뭡니까요? 예? 김동연하고 홍남기가 해서 쇼를 한 게 뭐냐고요. 국토부 내에서 쇼를 한 게 핀셋 대책을 쫓아다니면서 그한 거잖아요. 예? 이게 핀셋 대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전국으로 이게 확산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2019년 말부터요. 예? 이 사람들이 최근에 하는 짓 봐보세요. 아주 이 잔머리들이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엘리트들은요. 오늘 윤희숙 의원이 하는 거 봐보세요. 예? 윤희숙하고 당대표인 갑자기 힘센 거 안 나네요.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잔머리 굴려서 쇼를 하고 있잖아요. 윤희숙 의원은 그건 수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사. 그건 예?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했다는 투기 의혹이 이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또 한번 시간이 걸고요. 그러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죠. 2019년 12월 달에 은성수도 모피하잖아요. 대표적인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이다. 지금이 버블이다. 이런 얘기 떠들기 시작하죠.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부동산 시장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금융위원장이 그 하는 게 뭡니까요? 그럼 법을 안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금융위원장의 역할이에요. 금융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가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가격이 비정상이래. 그리고 법을 이래. 이렇게 뻔뻔스러워요. 자, 2020년 지난해 7월 달에 종부세 강화 임대차 3법을 동시에 진행하죠. 막 이제 여론이랑 밀려가지고요. 이것도요. 단기 혼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 왜? 이거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동시에 진행하면요. 예? 왜? 종부세 강화하게 되면은 종부세 강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은 시장을 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 가지고 분위기를 보잖아요. 임대차 3법 동시에 거기다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요? 일단 그 전세 매물이 전세 매물이 들러올 수밖에 없잖아요. 재계약을 하게 되면요. 예? 그리고 거래도 그러니까는 숨고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종부세 강화 대책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이게 혼란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이렇게 가는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죠. 그렇죠? 변창흠으로 교체를 하죠. 그러고 나서 224 대책이 나왔잖아요. 올해요. 2월 24일 공급 대책으로요. 시장에 밀려가지고 공급 대책 나온 거야.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입히려다 보니까 공공주도 개발을 하겠다. 구체적인 안은 안 났지만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LH 사태가 터지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혼란과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을 기다리면서 했던 사람들이, 예? 이 속에서 그러니까는 LH 사태가 터지니까는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 버리죠. 보궐선거에 참패하죠. 4.7 보궐선거에서요. 보궐선거 참패를 기다렸다는 듯이 보궐선거에 참패한 게 부동산 문제라고 해가지고, 예? 부동산 정치 실패로 해가지고 막 언론에서 몰아가니까는 바로 4월 7일날 선거 끝나고 4월 말에 홍남기 부총리가 뭡니까? 종부세 재검토하겠다. 이게 종부세를 인상하는 거를 반대했던 게 누구예요? 제일 처음에 김동연이 반대했었어요. 기재부 모피아들은 이거 반대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모피아들이 이거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종부세까지 완화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신뢰가 잃어버리게 되면요. 신뢰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뢰가 붕괴되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그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최근 7월 달에 홍남기가 집값 조정이 지금 너무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자기가 집값 올려놓고, 예? 자기가 집값 올려놓고 나서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지금 걱정하고 앉았어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뭐라 했습니까? 집값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소리입니까? 은성수, 홍남기, 이주열 이들이 사실 집값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런 소리 하는지 아세요? 면피성 발언이야. 면피성이요. 나중에 이게 문제 터졌을 때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 왜? 나중에 그러니까 정책 실패에 대한 이게 우리가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외환위기 일으키는 당시 뭡니까? 재정경제원 장관들이 고발당하고 막 그런 적 있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정책은 사법적으로 물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결국 다 빠져나왔지만은 자기들 빠져나갈 저걸 만드는 거예요. 이 관피아들이 이런 거에 잔머리들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할 만큼 했다 당시에. 예? 이런 소리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집값 조정이 막 있을 거라고 고평가되어 있다고 법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그러면은 더 이상 이 매수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듭니까? 집값이 안 오릅니까? 이거 안 믿잖아요. 신뢰가 붕괴돼서 그래요. 신뢰가 붕괴돼서.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앉았습니까? 또 태능이라든가 이쪽에 과천 이런 쪽에 그러니까는 공급을 그러니까 물량을 지금 해가지고
청약을 지금 저 미리 받게 해가지고, 예? 그 지을 때까지 아니 지금 그 이 신도시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는 먼저 청약을 받는 식으로 그쪽 참 진짜 그러면은 이 집값이 안정됩니까? 참 더 그 분양에 뛰어들죠.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결과 뒤늦게 이제 금리 인상하겠다. 금리 인상 올해 2번 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 이게 안정될 것 같아요? 2번 해봤자 0.5%입니다. 0.5%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한 2 내지 3%포인트 정도 올린다면 모를까? 그렇게 못 올립니다. 절대요. 절대 못 올려요. 그렇게는요. 예? 거기다가 최근에 은성수가 테이퍼링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 후임자 누구죠? 고 누구 있잖아요. 예? 그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대출 억제 지금 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승범 씨, 예? 고승범 씨가 가계대출 가계부채 줄이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 자기들이 다 올려놓고 자기들이 다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가서 돈 엄청 풀면서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혜택 줘가지고 올려놓고 홍남기가 부동산 정책 이렇게 홍남기랑 김동연이 예? 종부세 강화 이런 거 협조 안 해가지고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공공임대 예산 지원 안 해주고 다 올려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면피성 쇼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면피성 쇼예요. 제 눈엔 그렇게뿐이 안 보여요. 예? 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에 이거 한번 봐보세요. 밑에 외환위기 이후에 중산층이 급감합니다. 더 이상 급감할 수 없을 정도까지 급감을 해요. 중산층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중산층이 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까 자산이라도 모으려고 이렇게 부동산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안 뛰어들면 다 바보 소리 들으니까요. 자,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자산의 비중이 문재인 정부, 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가 쫙 급등을 하죠. 왼쪽 그림. 아까 미국을 제가 먼저 보여줬죠. 미국은 금융위기에 떨어진 다음에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아직 미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돌파하고요. 예? 2007년도 수준을 돌파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위험한 겁니다. 예? 이게 대부분이 다 뭐냐? 부동산 자산이에요. 자, 실제로 보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가 이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입니다. 예? 매매 가격인데 박근혜 정부 때 4년 동안에 13% 올랐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21%나 올랐어요. 예? 수도권은 더해요. 박근혜 때 12% 올랐던 게 문재인 때 26%나 올랐어요. 이걸 누가 그렇게 한 거냐? 김동연, 홍남기, 그리고 이 은성수, 예? 그리고 이주열, 이런 식으로 다 한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지금 와가지고, 지네들 책임 물을까봐. 자, 이거 봐보세요. 민간 임대사업자가 폭발하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4년 동안에 32만 명이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2배가 넘는 73만 명이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집값을 이렇게 올리게, 다주택 소유하라고 부추겨 놓고 나서, 예?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지금 이런 소리도 하고 앉아있고, 참, 진짜. 자산 가치가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문제는 아까 제가 했죠. 소득과 자산이라 했죠. 자산만 보면 안 됩니다. 자산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득과 자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소득을 볼 때, 한 나라 전체의 소득을 볼 때 GDP 증가를 봅니다. 자산은 되게 명목 단위로 하기 때문에 명목 GDP로 보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 21%나 올랐어요. 성장률이 더 높았으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도 더 높았으니까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절반인 11%만 오릅니다. 근데 부동산 자산 증가율은 박근혜 때 20% 오르고 문재인 정부 때 31% 오릅니다.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가 2배 더 올랐고, 반면에 가계의 부동산 증가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때가 훨씬 더 많이 오르잖아요.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은 더 낮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소득 대비
소득 대비 자산이 비중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박근혜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도요, 소득이 같이 좀 오르다 보니까는 소득 대비 자산은요, 이명박 정부 때나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어느 지표로나 보나, GDP 대비로 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가 총처분 가능소득으로 보나, 한 6.7배 정도에서, 예? 6.7배 정도. 그 다음에 GDP로 보더라도 7.67배 정도에서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4년 기간 동안에 이게 폭증합니다. 폭증해요. 소득 대비 자산이요. 부동산 자산 가격은 더 많이 오르고 분모에 있는 소득 증가율은 낮다 보니까는 더 오를 수밖에 없죠. GDP 대비는 9.2배. 아까 미국이 얼마였었어요? 550% 때 터졌잖아요. 5.5배일 때요. 한국은 지금 9.2배, 처분 가능소득으로 보더라도 7.8배 이렇게 올랐어요.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요. 위험한 거예요. 이게 다 대부분이 뭐가 이렇게 만들었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폭증하죠. 가계부채가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10%포인트, 4년 동안 10%포인트 올랐는데 GDP 대비요. 문재인 정부에서 16.5%포인트가 올랐어요. 예? 가계부채 증가율은 근데 조금 더 낮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때가 연 8.1%고 문재인 정부가 연 7.2%예요. 추천계정 관리한다고 해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소득 증가율이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갈수록이요. 소득 증가율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는 소득과 부채의 격차가 더 확대가 되죠. 맨 끝에 밑에입니다. 우리가 부채가 증가하더라도요, 소득이 같이 증가하면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5천만 원, 연봉이 5천만 원일 때는 내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 이 대출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지만은 연봉이 1억 되면은 대출이 1억 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연봉은 안 오르고 대출만 1억으로 오르게 되면은 힘들어지지요. 그렇죠? 소득하고 대비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부채라는 것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요, 악순환, 거기다가 부동산의 가격을 주도했던 게 뭐냐? 토지입니다. 토지. 부동산 자산이 박근혜 때보다 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 박스로 된 데 보게 되면요, 총 자산에서 토지 자산 증가액이 크게 증가하잖아요. 38%에서 53%까지요. 그렇죠? 토지가 주도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건 왜 그래요? 수익률이 높을 걸로 예상하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 벌 수 있으니까요.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잖아요. 정부가. 김동연, 홍남기 은성수가 다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도 낮춰줬잖아요. 다 이주열 섞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에 투기를 한 사람들은 돈 벌고, 부동산에 못 뛰어든 사람은 벼락 거지가 돼버려가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죠. 뒤늦게 너무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뛰어들어요. 공포수요를 유발하죠. 가계부채가 폭증하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가계가 쓸 돈이 부족하잖아요. 내수가 정체하고 성장률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한국은행은 또 금리를 못 올려요.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막 그렇게 하게 되면 금리를 올려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도 못 올려요. 그럼 또 그게 부동산 가격을 또 상승시키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죠. 세금이라도 좀 많이 때려야 되는데 세금도 안 때려. 예? 이게 모피아와 금융자본가, 예? 이 국토부 이 친구들하고, 예? 재벌 건설 자본들이 언론과 이 논리를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와 자본 이 카르텔들이 하는 겁니다. 예? 자, 이거 지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꺼지기 시작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꺼지기 시작할 때는요, 대출 상한 압력이 있죠. 소위 마진콜이라고 하죠. 그럼 집 팔아서 해야 되죠. 집값 더 떨어지죠. 그래서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금융위기 때, 미국 금융위기 때,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시장이 붕괴됐을 때처럼 역순이 발생하죠. 디플레이션으로 빠지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그러면서요. 자, 지금 봐보세요. 신용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자료예요. 신용갭이라는 건 뭐냐면은 GDP 대비해서, 그러니까 소득이죠. 한 나라 전체의 소득이죠. GDP는요. GDP 대비해서 전체 대출액, 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실제값하고 추세값이라는 것은 평균값인 겁니다. 소위 시장의 적정값이라는 얘기죠. 이 차이를 신용갭이라고 하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포인트 미만이면은 보통이고, 2에서 10%포인트면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10%포인트가 초과하게 되면 경보 단계, 이제 이 경보음을 알람을 올려야 된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기준이에요. 예? 한국은행도 이걸 기준을 그냥 수행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8.4%예요. 지난해 10%에서 거의 한참 올라갔죠. 과거 금융위기 때 11%였었고요. 외환위기 때 13%였었고요. 80대 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1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예요. 신용갭이요. 예? 민간 부분의 대출이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예?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의하게 되면요. 미국은 봐보세요. 미국은 금융위기 때보다 낮잖아요. 7%뿐이 안 되잖아요. 10% 미만이잖아요. 금융위기 때 12.3%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은 정부가 돈 써가지고 가계채무를 막았거든요. 미국의 가계채무는 지난 5년 동안, 5년 평균에서 크게 안 증가했잖아요. 예? 우리는 거의 8%포인트 증가하고요. 지난 1년 동안에. 미국은 한 2, 3%포인트. 왜? 정부가 돈을 썼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 가계와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대출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신용갭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 모피아들이 가계의 안정성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네들 빠져나갈 국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빠져나갈 국리를. 천하의 역적들이죠. 독일도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독일도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나라거든요. 일본은 계속 돈 푸는 나라니까 그렇다시고요.